지난 7, 12 시간 동안 일본 엔화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일본 관계자들은 수개월 만에 가장 강력한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엔화는 1월 14일 달러당 159.18엔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160엔에 위험할 정도로 근접했습니다. 160엔은 이전에 정부 개입을 2번 촉발했던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일본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공동 개입을 포함한 모든 가용 옵션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는 다른 모든 통화 이야기와는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1조 2천억 달러 상당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일본 국내 총생산 전체의 약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이는 태평양 양쪽 시장을 폭발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금융 무기를 만들어냅니다. 통화 위기는 항상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투기꾼들로부터 자국 통화를 방어하려는 신흥시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미국에게 가장 큰 해외 채권국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브라질 채권부터 비트코인까지 모든 것에 조용히 자금을 지원해온 5천억 달러 규모의 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입니다. 그 핵심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연결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현재 트레이딩 이코노믹스와 여러 외환 데이터 제공업체에 따르면 그 핵심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화는 지난 10월 사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 5% 약화되었습니다. 수요일에는 159엔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츠키 카타야마 재무장관은 지난 여름 이후 가장 강력한 구두 개입이라고 분석가들이 부르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녀는 급격한 통화 움직임이 근본적인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은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60엔이 왜 중요한지 이해해야 할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헤드라인에 보기 좋은 둥근 숫자가 아닙니다.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외환시장 개입 데이터에 따르면 엔화가 160엔을 돌파했을 때 일본은 통화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이는 2024년 7월과 2022년 10월 모두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그 시기에 자국 통화를 지지하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지출했습니다. 160엔 수준은 모래 속의 붉은 선이 되었습니다. 일본 당국이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반복해서 말했던 지점입니다. 우리는 그 발동 지점에서 1%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며 일본이 개입했던 지난 2번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기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류 서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모두가 이것을 약한 엔화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본 통화는 하락하고 관계자들은 불평하며 아마도 개입할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계속 움직입니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은 일본이 분석가들이 정책 3중고라고 부르는 덫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선택이 고통으로 이어지는 3가지 딜레마입니다. 일본은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총생산의 250%가 넘는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44개월 연속 2% 목표치를 초과했으며 엔화는 계속해서 붕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통화시장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환 보유액을 소진하거나 미국 국채를 매도해야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수익률을 급등시키고 그들이 막으려는 시장 혼란을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이 여러분의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일본은 약 1조 2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재무부 국제자본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그 금액은 2024년 말에 1조 600억 달러에서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 정부 부채의 단일 최대 해외 보유국입니다. 이는 7천억 달러를 보유한 중국보다 크고 8,780억 달러를 보유한 영국보다도 큽니다. 이것은 일본이 단순히 포기할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국채 보유는 여러 목적을 수행합니다. 이는 일본의 막대한 외환 보유고 저장 수단입니다. 일본 연기금, 보험회사 및 은행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결정적으로 이는 일본이 엔화를 지지하기 위해 통화시장에 개입할 때 사용하는 탄약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자국 통화를 부양하고자 할 때 발생하는 기계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성은 일본은행에 달러를 매도하고 엔화를 매수하도록 지시합니다. 그 달러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론적으로는 미국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된 일본의 기존 외화 보유액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개입은 국채를 직접 청산하거나 국채를 담보로 차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쪽이든 일본이 엔화를 공격적으로 방어하면 미국 국채 수익률은 상승 압력에 직면합니다. 이는 일본이 보유 자산을 무기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개입의 기계적인 흐름은 달러 표시 자산 매도를 필요로 합니다.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결정적인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2.18%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99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와 같은 일본 기관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년 동안 일본 국채가 거의 아무런 수익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미국 국채를 매수해 왔습니다. 미국 채권에서는 4%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0.5% 이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수익률 격차는 통화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년 만기 일본 국채는 2.18%의 수익률을 보입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는 약 4.5%이므로 여전히 격차는 있지만 좁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화 위험을 해지해야 한다면 엔화는 매우 변동성이 큽니다. 그 해지 비용은 전체 수익률 우위를 없앨 수 있습니다. 웰링턴 매니지먼트가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를 매수하는 일본 투자자는 마이너스 1.57%의 수익률에 직면할 것입니다. 이는 통화 노출을 엔화로 다시 해지한 후의 결과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를 소유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본국 송환 위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듭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수조 달러 상당의 해지되지 않은 미국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승하는 국내 수익률과 잠재적으로 강해지는 엔화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돈의 일부를 본국으로 가져올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쏟아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국채 수요가 서서히 꾸준히 감소하더라도 미국 수익률에는 구조적인 상승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더 높은 수익률은 미국 정부의 차입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정부는 이미 국가 부채 이자로만 연간 1조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익률은 회사채, 모기지, 자동차 대출 및 국채 금리 곡선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는 모든 것에 압력을 가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은 또한 낮은 주식 가치 평가를 의미합니다. 무위험 금리가 상승하면 특히 성장주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이제 방안의 코끼리, 즉 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N캐리 트레이드는 적어도 효과가 있을 때는 현대금융에서 가장 간단하고 수익성 높은 전략 중 하나입니다. 수십 년 동안 금리가 제로에 가까웠던 엔화로 돈을 빌립니다. 그렇게 빌린 엔화를 달러나 유로 또는 브라질 헤얼로 전환하여 더 높은 수익을 내는 자산에 투자합니다. 엔화가 약하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수익률 격차가 넓게 유지되는 한 매일 그 차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이를 공짜돈이라고 부릅니다. 글로벌 N캐리 트레이드 규모에 대한 추정치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건 스탠리는 그 규모를 약 5천억 달러로 추정했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도 비슷한 수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저렴한 일본 차입금으로 조달된 5천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입니다. 일본은행은 12월 19일 정책금리를 0.75%로 인상했습니다. 이는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의 4분의 3은 여전히 역사적 기준으로는 기본적으로 제로입니다. 하지만 캐리 트레이드에서는 절대적인 수준보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엔화 차입 비용은 1년도 차이되지 않아 0.25%에서 0.75%로 3배 증가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카즈오 우에다 총리의 발언을 통해 인플레이션과 임금 상승이 지속될 경우 추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장은 2026년 중반까지 또 다른 인상을 잠재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리를 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상승하는 모든 베이시스 포인트는 캐리 트레이드를 덜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캐리 트레이드가 해소될 때는 격렬하게 해소됩니다. 우리는 2024년 8월에 이를 목격했습니다. 일본은행이 예상치 못하게 금리를 인상하자 엔화가 급등했고 글로벌 시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니케이 225 지수는 하루 만에 12%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는 1987년 이후 최악의 하락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몇 시간 만에 3% 하락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크게 레버리지가 적용되고 다양한 형태의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자금이 조달되는 경우가 많아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며칠 만에 약 6만 2천 달러에서 4만 9천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엔화가 빠르게 강세를 보이면 엔화에 대해 숏 포지션을 취한 트레이더들은 포지션을 커버하기 위해 다시 매수해야 합니다. 엔화를 매수하기 위해 그들은 빌린 엔화로 매수했던 자산을 매도합니다. 신흥시장 통화, 고수익 채권, 주식, 그리고 암호화폐가 모두 동시에 청산됩니다. 이는 기초자산의 근본적인 변화가 아니라 레버리지 해소로 인한 강제 매도 물결입니다. 현재 상황을 더욱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전적인 캐리 트레이드 해소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데이터에 따르면 레버리지 펀드는 여전히 엔화에 대한 순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전히 엔화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펀더멘털은 그들 아래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래를 매력적으로 만들었던 금리 차이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엔화는 일본 당국이 통화를 공격적으로 방어하여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개입 수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60엔 수준에서 개입하고 엔화가 며칠 만에 160엔에서 150엔으로 급등한다면 캐리 트레이드의 해소는 점진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대혼란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정치적 상황과 연결해 봅시다. 여기가 타이밍이 정말 흥미롭고 정말 위험해지는 부분입니다. 일본의 첫 여성 총리인 사네 다카이치 총리는 2월 8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니케이 조사에 따르면 그녀의 지지율은 75%입니다. 이는 일본 지도자로서는 역사적인 최고치입니다. 그녀는 대중의 지지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경제 정책은 근본적으로 엔화 안정성과 상충됩니다. 다카이치는 공격적인 재정 부양책과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를 선제적 재정 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더 많은 정부 지출과 더 큰 재정 적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미 막대한 일본 정부 부채에 더 많은 압박을 가합니다. 시장은 이러한 상황을 싫어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은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때문에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다카이치의 지출 계획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률은 또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의 재정 경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 엔화에 압박을 가합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지된 재정 위험을 보상하기 위해 더 높은 수익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다카이치는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더 많은 지출을 원합니다. 이로 인해 재정 적자는 증가합니다. 이것은 채권 수익률을 끌어올리고 엔화를 약화시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고려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는 재정 적자, 자금 조달 비용을 더욱 증가시킵니다. 2026 회계연도 일본의 연간 예산은 120조 엔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약 7,75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CNBC가 인용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기록입니다. 현재 부채 수준에서 차입 비용이 1%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연간 이자 비용은 수백억 달러 늘어납니다. 카타야마 재무장관은 이번 주 발언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녀는 지난 9월 미국과 서명한 공동성명을 언급했습니다. 이 성명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에는 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이 일방적인 조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관계자들은 최소한 미국으로부터 묵시적인 승인을 받았다고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승인으로 인해 엔화가 너무 약해질 경우 외환 시장에 개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에 동의했을까요? 지나치게 약한 엔화는 미국 수출업자들에게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들은 더 저렴한 일본 상품과 경쟁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각하도록 강요받는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자국 통화를 방어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조정되고 관리된 개입을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는 무질서한 자산 매각보다 선호됩니다. 스코트 베센트 재무장관은 최근 카타야마 재무장관을 만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두 관계자는 모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들의 우려는 엔화의 일방적인 가치 하락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베센트는 지난 10월 발표된 이전 성명에서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는 일본은행에 인플레이션과 싸울 정책 공간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정치적 간섭 없이 금리를 인상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고통을 야기하더라도 이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약한 엔화에 대해 괜찮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약한 엔화는 미국 소비자들에게 일본 수입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심지어 이를 조용히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점을 알려줍니다. 이는 파급 위험이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분석이 유용하고 시장을 움직이는 이러한 변화에 앞서 나가고 싶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이야기는 시간마다 진화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정보의 밝은 투자자와 상황의 불시에 잡힌 투자자를 구별합니다. 상황이 빠르게 움직일 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하게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야기해 봅시다. 몇 가지 뚜렷한 시나리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몇 주가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엔화가 160에 도달하기 전에 일본이 개입하는 것입니다.
엔화는 현재 158엔 근처를 맴돌고 있습니다. 만약 엔화가 159.5까지 오르거나 잠시 160을 넘어선다면 일본은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깜짝 개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공격적으로 매수할 것입니다. 통화는 더 강하게 급등할 것입니다. 이것은 2024년 7월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엔화는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은 개입에 약 350억에서 600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엔화는 며칠 안에 160일에서 154로 강화되었습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다시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엔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달러 엔화율은 급격히 하락할 것입니다. 단일 세션에서 아마 3에서 5%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신흥시장 통화도 강세를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브라질 히얼, 멕시코 페소, 터키 리라가 포함됩니다. 트레이더들은 이 인기 있는 캐리 트레이드 대상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할 것입니다. 캐리 트레이드로 자금을 조달한 자산은 매도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히 암호화폐와 고수익 신흥시장 부채가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일본이 개입하지만 개입이 성공적이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더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일본은 개입하여 500억 또는 1000억 달러를 지출합니다. 엔화는 잠시 강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매도는 다시 재개됩니다. 엔화는 다시 160을 넘어 약해집니다. 이는 엄청난 신뢰도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는 시장의 힘이 일본의 통화 방어 의지나 능력보다 강하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공격적인 엔화 약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엔화는 165 또는 심지어 17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980년대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일본은행은 계획보다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조치는 일본 정부 재정에 막대한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재정 위기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느린 하락입니다. 이것이 사실 많은 전략가들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엔화는 157에서 160 범위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입니다. 일본 관계자들은 엔화가 160에 접근할 때마다 구두 경고를 발행합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합니다. 6월 또는 7월까지 추가로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며칠 만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해소됩니다. 일본 기관 투자자들은 미국 자산에 대한 해지되지 않은 노출을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덜 극적이지만 잠재적으로 더 구조적인 피해를 줍니다. 이는 글로벌 수익률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중앙은행이 개입하도록 강요할 위기 없이 발생합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은 점차 상승할 것입니다. 10년물 수익률은 현재 약 4.5% 수준에서 연말까지 5% 이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식가치 평가와 기업 차입에 문제를 일으키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연방준비제도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만들 패닉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위험 관리자들이 밤잠을 설치게 하는 시나리오입니다. 거의 아무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않지만 제로가 아닌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국채 무기를 사용합니다. 이는 경제전쟁의 행위로서 의도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일본은 시장 역학에 의해 그렇게 강요됩니다. 엔화가 165를 돌파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수개월 동안 3% 이상 유지되어 온 일본의 인플레이션은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는 수입 비용 때문에 발생합니다. 일본은행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를 1.5% 또는 2%로 인상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 부채 상환 비용이 폭증합니다. 정부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합니다. 정부는 지출을 과감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를 황폐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다카이치 총리를 정치적으로 파멸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정부가 새로운 자금 출처를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일본은 국채 보유량을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협상 전술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자체 적자를 조달하거나 더 공격적인 통화 개입을 위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한 재정적 필요성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일본이 단기간에 2천억에서 3천억 달러 규모의 국채를 매각한다면 국채 수익률은 급등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주 안에 50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자산 클래스에 파급될 것입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는 급등할 것입니다. 회사채 스프레드는 확대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특히 먼 미래 현금 흐름으로 평가되는 성장주와 기술주가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피드백 루프는 심화될 것입니다. 미국 수익률 상승은 위험 자산에서 더 많은 자본을 끌어올 것입니다. 이는 주식을 더욱 약화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마진콜과 강제 매도를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 문제로 시작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면적인 금융 위기로 끝납니다.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다음 정책 결정을 위해 1월 22일과 23일에 회의를 개최합니다. 일본의 조기 총선은 2월 8일입니다. 이것들은 앞으로 3주 안에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것들은 시장을 격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움직임에 앞서 나가야 합니다. 포트폴리오가 이미 5% 하락한 후에 헤드라인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실제로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첫 번째로 미국 달러 대 일본 엔화 환율을 지켜보십시오. 만약 환율이 160을 깨끗하게 돌파하고 몇 시간 이상 그 수준을 유지한다면 개입이 임박한 것입니다. 만약 155 아래로 떨어진다면 우리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 영역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위험 자산은 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본 국채 수익률을 지켜보십시오. 10년물 채권은 현재 2.18%입니다. 만약 2.55% 위로 움직인다면 재정적 우려가 일본은행의 노력을 압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은 차입 비용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세 번째로 미국 국채 수익률을 지켜보십시오. 10년물 채권은 약 4.5%입니다. 만약 인플레이션 기대치에 상응하는 움직임 없이 5%를 향해 상승한다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수요와 공급 역학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및 다른 외국인 구매자들이 물러나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변동성 지표를 지켜보십시오. 빅스 지수는 조용하며 14에서 17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수가 20을 넘어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옵션 트레이더들이 혼란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의 엔화 위기는 단지 한 국가의 통화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시스템의 해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일본은 저렴한 자본을 세계로 수출했습니다. 일본은 막대한 양의 미국 부채를 보유했습니다. 또한 일본은 구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 시스템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정책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투자자들은 해지되지 않은 해외 자산에 대한 욕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캐리 트레이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드는 지난 10년간 위험 자산 평가액의 상당 부분을 조달했습니다.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발생하는 종류의 위기가 아닙니다. 천천히 구축되는 종류의 위기입니다. 그러다가 중요한 임계점이 넘어서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엔화 캐리 트레이드의 추정 규모는 5,440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 언급했던 사망자 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위기였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정책 정상화가 계속될 경우 해소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는 5천억 달러 상당의 레버리지 포지션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포지션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자산은 매각되어야 합니다. 통화는 다시 매수되어야 합니다. 2024년 8월에 대규모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마지막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약 3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니케이 지수에서 10%를 하락시켰습니다. 만약 다음 청산이 더 크다면 피해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의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나 실패한 개입 시도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과 달리 이번에는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동안 발생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 공급량은 사상 최고치입니다. 만약 이것이 잘못된다면 시장을 안정시킬 중앙은행의 완화책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세 가지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일본은행의 1월 22일과 23일 통화 정책 회의입니다. 일본은행은 금리를 0.75%로 동결할 것으로 널리 예상됩니다. 하지만 향후 금리 인상에 대한 일본은행의 지침이 시장을 움직일 것입니다. 둘째, 다카이치 총리의 1월 20일 총선 해산 공식 발표입니다. 이것은 향후 1년간 재정 정책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셋째, 일본 당국자들의 시장 개입 관련 발언입니다. 특히 미국 달러 대비 일본엔 환율이 159엔 이상으로 오랫동안 유지될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통화 관련 문제입니다. 이것은 복잡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본 금리, 캐리 트레이드, 국제 수요, 그리고 글로벌 위험 선호도 사이의 연결을 이해해야만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성공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시장 혼란으로 향하고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는 현재 시장의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이야기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문제가 잘못된다면 2차 그리고 3차 파급 효과는 주택담보대출금리부터 비트코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도쿄에서 나올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